여기 오래 있으면 죽소. 밥 한 술을 얻어먹던 눈먼 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말만 밤새 반복되었지요. 오늘 밤 반드시 이 집을 떠나라고. 그런데 그날 밤 정말로 집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잿더미 앞에 나타난 박만석의 얼굴에는 감추지 못한 만족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먼 노인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윤분이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자락에 청암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빼곡하게 들어찬 산등성이 아래 굽이굽이 흐르는 실개천을 따라 자리 잡은 그 마을은 봄이면 진달래가 붉게 물들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온 산을 가득 채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북쪽에서 몰아치는 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마을 전체를 꽁꽁 얼려버리면 사람들은 각자의 방 안에 웅크려 봄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마을 가장 구석진 곳, 낡은 돌담 너머에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이영이 사가 군데군데 구멍이 뚫린 지붕 아래 두 여인이 살고 있었지요. 한 명은 23살의 새댁 윤분이었고 또 한 명은 그녀의 시어머니인 김노파였습니다. 윤분이는 이웃 마을 농부의 딸로 태어나 16살에 청암리로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 온 지 2년째 되던 해 남편 최서방이 한양 장사길에 올랐다가 그만 객지에서 급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겨진 것이라고는 낡은 초가집 한 채와 몸져 누운 시어머니, 그리고 태어난 지 사흘 만에 하늘로 간 아이의 기억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분이를 가리켜 팔자가 드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이 병든 시어머니를 홀로 모셔야 하니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윤분이는 그런 말에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오고 해가 지고 나서야 겨우 허리를 펼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에 어찌 그런 힘이 있는지 이웃집 안악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 김노파는 올해로 66이었습니다. 젊어서는 마을에서 가장 손재주가 좋은 여인으로 이름이 났지만 3년 전부터 관절이 굳고 기침이 잦아지더니 이제는 혼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몸으로도 김노파는 며느리 걱정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분이야, 오늘은 제대로 먹었느냐? 김노파가 마른 기침을 몇 번 하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랫목에 두꺼운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김노파의 얼굴은 누렇게 뜬 것이 보기에도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 걱정은 마세요. 저는 든든히 먹었습니다. 윤분이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그날 아침 윤분이가 먹은 것이라고는 멀건 죽 한 사발이 전부였습니다. 쌀이 귀하니 쌀죽을 끓일 수도 없었고 마당 한켠에 쌓아둔 조가 얼마 남지 않아 조죽을 묽게 쑤어 시어머니께 드리고 남은 것을 겨우 한 사발 떠먹었던 것입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눈이 무릎 높이까지 쌓이는 날이 이어졌고 낮에도 처마 끝에 달린 고드름이 녹지 않았습니다. 윤분이는 방 안에 들어오는 외풍을 막으려고 집단을 문 아래에 꼼꼼히 쑤셔 넣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방 안 공기가 칼날처럼 차가워져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솟아올랐습니다. 땔감도 이제 며칠치 분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윤분이는 낮이면
산에 올라 마른 가지를 모아오고 저녁이면 그것을 아껴 떼며 시어머니 방을 데웠습니다. 자신은 건넌방에서 이불 하나를 뒤집어 쓰고 추위를 버텼지요. 그 건넌방은 바람이 얼마나 세게 드는지 새벽녘에는 방바닥이 얼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위보다 더 윤분이를 짓누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먹을 것이었습니다. 가을 거지 때 거둔 곡식이 넉넉지 않았던 데다 갚아야 할 빚이 쌓여 있어 장에 내다 팔 것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빌린 쌀이 몇 가마니 약값으로 나간 돈이 얼마,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이제는 어느 집 문을 두드려도 더 이상 꿔주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윤분이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날이 풀리는 날이면 이웃집 밭일을 도와주고 품삯을 받았고 삼배를 짜 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의 빨래를 대신 해주고 밥 한 끼를 얻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쉬는 날이 없었지만 두 사람 입에 풀칠하기에는 늘 모자랐습니다. 김노파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밤마다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윤분이가 잠든 새벽에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저 젊은 것이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싶으면 차라리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 짐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어 윤분이가 어머니, 죽 드실 시간이에요 하며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면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 웃음 하나를 보려고 하루를 더 버텨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생겼지요. 두 여인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혹독한 겨울을 버텨 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를 아끼고 고단하지만 서로에게 웃어 보이며 청암리 산골의 작은 초가집에는 가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씨가 하나 살아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두 여인이 서로에게 품고 있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고 소중한 일상에 곧 시련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그때의 윤분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 윤분이가 마당에 쌓인 눈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살인문 너머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는 소리치고는 지나치게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서두르는 기색 하나 없이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였지요. 살인문이 열리며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박만석이었습니다. 마을 향리를 맡고 있는 그는 나이가 40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살이 두툼하게 오른 뺨과 기름기 흐르는 눈빛이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인상이었습니다. 붉은 선이 들어간 두루마기를 걸치고 손에는 두꺼운 장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덩치 큰 하인 둘이 말없이 따라 붙어 있었습니다. 윤분이는 빗자루를 든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이 서늘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향리 나으리, 이 이른 아침에 어인일로 찾아오셨사옵니까? 박만석은 대답 대신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헛간, 사가가는 장독대, 군데군데 무너진 돌담. 그 모든 것을 훑어보는 눈빛에는 측은함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물건의 값어치를 가늠하는 상인의 눈빛과 다를 바가 없었지요. 최서방댁이 맞지? 박만석이 낮고 느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나으리. 허면 말이지. 박만석이 들고 있던 장부를 펼쳐 윤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사이로 윤분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커다랗게 적힌 숫자였습니다. 지난 3년치 세금이 한꺼번에 적혀 있었는데
그 액수가 어찌나 큰지 윤분이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밀린 세금이 새해치요. 이제 더는 미룰 수가 없소. 이달 안에 갚지 않으면 관아에 고하는 수밖에 없어. 윤분이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도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 홀로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며 하루하루 버텨 오는 동안 세금을 낼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박만석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마을 사정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는 향리가 이 집 사정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제 사정을 아시지 않사옵니까? 시어머니가 병원 중이시고 저 혼자 집안을 꾸려가고 있사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반드시 갚겠나이다. 윤분이가 두 손을 모으고 간청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만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간을 달라는 말을 내가 몇 번째 듣는지 아오? 작년에도 그 전 해에도 같은 소리를 들었소. 나도 관아에 올릴 세금이 있는 몸이라 더는 봐줄 수가 없어. 말은 그럴듯했지만 박만석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그는 세금을 거들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암리 어귀에서 마을 안쪽으로 이어지는 이 자리는 땅이 기름지고 물이 좋아 논을 일구면 해마다 넉넉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박만석은 오래전부터 이 땅을 탐내왔고 윤분인의 집이 가난해 허덕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하시다면 이 집을 담보로 잡아두시겠다는 말씀이옵니까? 윤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만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금을 이달 안에 갚지 못하면 이 집과 땅을 관아 명의로 넘기는 것이 법도요. 그게 싫으면 갚으면 될 것 아니요? 뒤에 서 있던 하인 둘이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차갑던지 윤분이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달 안에 그 많은 세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팔 것도 없었고 꿔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박만석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토록 여유로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나으리, 제발 한 달만 더 말미를 주시옵소서. 이 집은 제 시어머니의 마지막 보금자리이옵니다. 시어머니가 운명하시고 나면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사오니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윤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 위에 꿇은 무릎이 차가웠지만 그것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박만석은 잠시 윤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다가 그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이달 금음까지요. 그날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음 날 아침에 관아 사람들이 올 것이요. 그 말을 남기고 박만석은 돌아섰습니다. 하인들이 그 뒤를 따라 살인문을 나서며 쾅 소리가 나도록 문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겨울 하늘 아래 짧고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윤분이는 한동안 눈 위에 무릎을 꿇은 채 꼼짝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무릎께로 스며들어 차가웠지만 몸보다 가슴이 더 차가웠습니다. 이달 금음, 그것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김노파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분이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소매 끝으로 눈가를 훔치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너지면 안 되었습니다. 무너지는 모습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죽 끓여 드리겠습니다. 윤분이가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 뒤로 꽁꽁언 마당에 남겨진 무릎 자국만이 아무 말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만석이 다녀간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음까지 남은 날이 하루하루 줄어들었지만 윤분이에게 뾰족한 방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문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장에 내다 팔 것이 없는지 살림살이를 이리저리 뒤져 보기도 했지만 모아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사정이 어려운 터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미안하다는 말만 건넬 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 김노파의 기침이 부쩍 심해졌습니다. 밤새 기침을 하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드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윤분이는 밤새 시어머니 옆에서 등을 쓸어주다가 새벽이 되면 또 눈을 비비고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짙어지고 뺨이 홀쭉해졌지만 윤분이는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흐린 하늘에서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처마 끝이 덜컹거렸고 멀리 산에서는 바람 소리가 마치 짐승이 우는 것처럼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윤분이는 부엌에 앉아 뒤줄을 열어보았습니다. 손을 넣어 바닥을 쓸어보니 쌀알이 손에 잡혔습니다. 2주먹 남짓한 분량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집에 남은 마지막 쌀이었습니다. 윤분이는 한동안 그 쌀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죽을 끓이면 시어머니가 2끼는 드실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할지 윤분이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살인문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에 사람이 있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바람을 좀 피할 수 있겠소. 윤분이가 부엌에서 나와 살인문 쪽을 바라보니 문 앞에 노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도포를 걸친 채 지팡이에 몸을 기댄 그 노인은 눈발을 맞으며 하얗게 얼어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눈꺼풀 위로 흰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눈먼 장님이었습니다. 나이는 70을 훌쩍 넘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이 깊이 새겨져 있었고 지팡이를 짚은 손은 마디마디가 굵고 거칠었습니다. 집시는 젖어 있었고 도포 자락은 바람에 찢겨 너덜너덜했습니다. 이 혹독한 겨울날 산길을 혼자 걸어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으리, 들어오세요. 어서요. 윤분이는 망설임 없이 살인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손님을 드릴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바람 속에 눈먼 노인을 문전박대하는 것은 윤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분이가 팔을 내밀어 그를 부축하자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찬바람 속에서 한참을 걸었더니 손발이 굳어버렸구려. 방으로 드시지요. 불을 피워 드리겠습니다. 윤분이는 노인을 부엌 가까운 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아궁이에 남은 나무를 넣어 불을 살리니 방바닥이 서서히 온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윤분이가 노인의 젖은 집신을 벗겨 아궁이 옆에 놓아두자 노인이 지팡이를 옆에 세우고 2 손을 불 기운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밥 한 술만 얻어 먹을 수 있겠소.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구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오랜 친구에게 부탁하듯 자연스러운 어조였습니다. 윤분이는 부엌으로 돌아와 뒤주 앞에 섰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두었던 그 마지막 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을 쓰면 시어머니
드릴 양식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먼 노인이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이 추위 속을 걸어왔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윤분이는 쌀을 솥에 넣었습니다. 물을 넉넉히 부어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쌀이 워낙 적으니 묽은 죽이 될 것이 뻔했지만 그래도 따뜻한 것이 찬 것보다는 나을 것이었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윤분이는 마당 한켠에 묻어둔 동치미를 꺼내왔습니다. 겨울 내내 아껴두었던 것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꺼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솥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좁은 부엌 안에 죽 익는 냄새가 가득 차자 오랫동안 냄새를 맡지 못했던 것처럼 윤분이의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윤분이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 고단한 시절에도 배가 고프다는 것을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어쩐지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죽이 다 익자 윤분이는 먼저 시어머니께 한 그릇 드리고 나머지를 노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동치미 한 사발도 곁에 올려두었습니다. 변변치 않사오나 드시지요. 노인은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밀자 손으로 더듬어 찼더니 천천히 죽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말없이 먹는 그 모습이 어쩐지 먹먹했습니다. 윤분이는 문 옆에 서서 노인이 드시는 것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참을 먹던 노인이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은 노인의 표정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을 드시던 온화한 얼굴이 순식간에 딴 사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감겨있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고 코끝이 살짝 벌름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냄새 맡는 짐승처럼 혹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는 사람처럼 노인은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분이는 그 변화를 눈치채고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궁이에서 타는 나무 소리만 낮게 깔렸고 바깥에서는 바람이 창호지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굳게 감긴 눈꺼풀 아래로 그 눈이 방 안 구석구석을 훑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천장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가 벽 쪽으로 천천히 돌렸다가 다시 바닥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무언가를 살피고 있다는 것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 오래 사셨소?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까와는 결이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가볍게 안부를 묻는 어조가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집 온 지 7년이 되었사옵니다. 윤분이가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다시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번에는 손을 내밀어 방바닥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을 펼쳐 마루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결을 따라 쓸고 결을 거슬러 쓸고 그러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 손이 머문 자리는 방 한가운데였습니다.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소? 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낮고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렷하게 내뱉었습니다. 윤분이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 집안 사정을 털어놓는 것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노인의 그 눈빛 아닌 눈빛이 묘하게 윤분이의 입을 열게 했습니다. 밀린 세금으로 집을 빼앗길 처지에 놓여 있사옵니다. 향리 나으리께서 이달 금음까지 갚지 않으면 관아에 고하겠다 하셨으니
말을 하고 나자 가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말로 뱉어 놓으니 현실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윤분이는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혹은 예상했다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윤분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죽소.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도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윤분이는 잠시 말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세금 때문에 쫓겨날 처지라는 말을 듣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선뜻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나으리, 가난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씀이신지요? 윤분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난이 아니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다시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까보다 더 무겁고 더 차가운 기운이 방 안에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윤분이는 등줄기를 타고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람이 세게 분 것도 온도가 내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노인의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린 것이었지요. 아궁이 안에서 장작이 탁 소리를 내며 갈라졌습니다. 불씨 하나가 튀었다가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윤분이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다시 노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온화하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거운 무언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방 밖에서 바람 소리가 길게 울었습니다. 처마 끝에 고드름이 부딪히는 소리가 딸랑딸랑 들려왔습니다. 윤분이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나으리, 부디 그 말씀의 뜻을 일러 주시옵소서. 무엇이 위험하다는 것이옵니까? 어떤 연유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윤분이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고 알 수 없는 것이 답답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굳게 감긴 눈꺼풀 아래로 그 눈이 윤분이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사람을 향해 얼굴을 돌릴 수 있는지 그것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보다 더 또렷한 목소리로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이 집을 떠나시오. 윤분이는 노인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이 집을 떠나라. 그 말이 방 안 공기 속에 떠돌며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윤분이는 노인의 굳은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정신을 추스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제 사정을 들으셨을 것이옵니다. 시어머니께서 병원 중이시어 몸을 일으키기도 힘드신 형편이옵니다. 이 한겨울에 몸져 누우신 어른을 모시고 집을 나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옵니다. 도대체 어떤 연유로 떠나야 한다 하시는지 그 이유만이라도 알려주시옵소서. 윤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셨고 집이 있었고 아무리 위태롭더라도
이곳이 두 사람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소. 오늘 밤 안으로 이 집을 비우면 살 것이고, 비우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겁을 주려는 것도 재촉하려는 것도 아닌 그저 사실을 전하는 것 같은 어조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윤분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으리, 혹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이옵니까? 아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부디 숨기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노인은 잠시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러다가 낮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도 말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있는 법이요. 그 말끝이 어딘가 아쉬움처럼 들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할 수 없다는 듯한 묘한 여운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윤분이는 그것을 느꼈지만 더 캐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분이가 다시 이유를 묻자 침묵으로 대답했고 방법을 물어도 고개만 저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이 집을 떠나시오. 처음에는 한 번,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윤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려 할 때도 등 뒤에서 다시 한 번. 마치 그 말을 윤분이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새겨 넣으려는 것처럼 노인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윤분이는 부엌으로 나와 한동안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불길이 나무를 핥으며 타오르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뒤엉켰습니다. 저 노인이 제정신이 아닌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눈먼 장님이 이 깊은 산골을 혼자 걸어왔다는 것도 이상했고, 방 안을 살피는 그 손짓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눈이 없는데도 사람을 정확히 향해 얼굴을 돌리던 것도, 가난이 아니라는 그 짧은 말도, 무언가를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다는 느낌도 모두 범상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한겨울에 병든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집을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이웃집에 폐를 끼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이유도 모른 채 몸져 누운 어른을 찬 바람 속으로 끌어내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윤분이가 노인에게 저녁 한 끼를 더 대접하고 싶었지만 쌀은 이미 아침에 다 써버린 터였습니다. 대신 말린 나물을 넣어 끓인 물과 묵은 된장을 한 종지 내어 드렸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노인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더니 방 안을 한 바퀴 더 돌아보는 것처럼 고개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윤분이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신세 잘 졌소.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별 말씀을요. 변변치 않은 것을 드려 송구하옵니다. 윤분이가 고개를 숙이자 노인이 지팡이를 들어 문 쪽을 짚으며 한 발 내딛었습니다. 그러다가 멈추었습니다. 등을 보인 채 잠시 서 있더니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만이요. 오늘 밤만 이 집을 피하면 돼요. 내일 아침이 오면 달라질 것이요.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눈 위에서 뽀드득 뽀드득 멀어지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한 차례 세게 불어 살인문이 흔들렸습니다. 윤분이는 문 앞에 서서 노인이 사라진 방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눈발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구름에 가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오늘 밤만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윤분이는 안으로 돌아와 시어머니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김노파는 이불을 덮고 누운 채 고르지 않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 끝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윤분이는 한동안 시어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말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 상태의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는 것은 도리어 더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설령 집 안에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이 추위 속에 시어머니를 내보내다가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윤분이는 결국 한 가지 방도를 생각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 모시되 자신이 밖에서 집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시어머니를 업고 나오면 될 것이었습니다. 무모한 생각이었지만 그것이 윤분이가 낼 수 있는 최선의 방도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분이는 시어머니에게 이불을 두툼하게 덮어드리고 솜버선을 신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문을 닫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시자 폐 속까지 얼음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윤분이는 헛간 그늘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집을 바라보며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추위는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헛간 그늘 속에 몸을 웅크린 윤분이는 두 손을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넣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금세 사라졌습니다. 발가락 끝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윤분이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은 집 쪽을 향한 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간간히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올 뿐 마을 전체가 잠든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윤분이는 그 고요함 속에서 점점 자신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눈먼 노인의 말을 믿고 이 한겨울 밤에 혼자 헛간 그늘에 쪼그려 앉아 있으니 냉정하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시즌이 넘게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윤분이는 몸을 더욱 낮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둠 속을 살폈습니다. 검은 그림자 둘이 담장 밖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그 움직임이 한눈에도 수상했습니다. 정직한 일로 남의 집 담장 근처를 기웃거릴 사람이 이 한밤중에 있을 리 없었습니다. 윤분이는 두 손이 떨려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림자들은 살인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름이 담긴 작은 단지였습니다. 그것을 든 손이 돌담 너머로 넘어가더니 초가지붕 처마 쪽으로 천천히 기울었습니다. 윤분이의 머릿속이 순간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벌어진 일은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부싯돌 소리가 두 번 났습니다. 그리고 처마 끝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불은 무서운 속도로 번졌습니다. 겨우내 바짝 마른 이영이 불을 만나자 순식간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불꽃이 주황빛으로 변하고 주황빛이 붉은빛으로 치솟으며 작은 초가지붕이 밤하늘을 환하게 물들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소용돌이치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윤분이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추위도 두려움도 다리가 굳어가는 것도 오직 하나 방 안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윤분이는 헛간에서 뛰쳐나와 불길 속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덮쳤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연기가 쿵 밀려 나왔습니다. 눈이 따갑고 숨이 막혔지만 두 손을 더듬어 시어머니의 팔을 찾아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일어나셔야 합니다. 김노파가 기침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한 눈으로 윤분이를 바라보다가 연기 냄새를 맡고 나서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윤분이가 시어머니의 팔을 어깨에 걸치고 온 힘을 다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뒤엉킨 채로 방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나오자 불길이 지붕 전체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열기가 이글이글 피부를 달구었고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귀를 찌를 듯이 울렸습니다. 윤분이는 시어머니를 담장 쪽으로 부축하며 불길에서 멀어졌습니다. 담장 밖으로 나왔을 때 두 그림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윤분이는 시어머니를 담장에 기대어 앉히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이, 남편의 온기가 남아있던 집이, 아이의 숨결이 깃들어 있던 집이 눈앞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이야. 김노파가 떨리는 손으로 윤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냐? 윤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 안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물인지 연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불길을 바라보는 눈 안에서 이글거리는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 달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고 물동이를 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뒤였습니다. 지붕은 무너져 내렸고 기둥이 불에 타며 거대한 불기둥이 되어 쓰러졌습니다. 윤분이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멍하니 그러나 뜨겁게. 그리고 그 순간 노인의 말이 귓속 깊은 곳에서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이 집을 떠나시오. 장님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분이가 그 말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음에도 헛간에 숨어 있었기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모른 채 방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면 두 사람 모두 그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불길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잿더미 위로 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타오르는 불과 내리는 눈이 만나 연기가 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윤분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집은 잃었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분이의 가슴 안에서는 슬픔과 함께 다른 것이 자라오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길보다 더 뜨겁고 타오르는 잿더미보다 더 붉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분노였습니다. 저 두 그림자가 누구의 사람인지 윤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간밤의 불길은 완전히 꺼졌고 윤분이네 초가집이 있던 자리에는 검게 그을린 잿더미만 남아 있었습니다. 눈이 그 위에 소복이 쌓여 있었지만 눈 아래로 드러난 재의 빛깔은 여전히 시커멓고 처참했습니다. 어젯밤 마을 사람들이 물을 날라 불을 껐지만 이미 기둥과 지붕이 무너진 뒤라 집은 온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윤분이와 김노파는 이웃집 순돌 어미 댁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순돌 어미가 이불을 내주고 아랫목을 내어주었지만 윤분이는 눈 한 번 제대로 붙이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면 일어나 앉아 창호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간밤에 본 두 그림자가 계속해서 어른거렸습니다. 기름 단지를 든 손, 불씨가 튀던 순간 치솟던 불길. 그것들이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박만석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하인을 셋이나 데리고 왔고 얼굴에는 놀란 기색을 잔뜩 꾸며 올린 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잿더미 앞에 모여 웅성거리는 가운데 박만석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허허, 이런 변이 있나.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듣자 하니 불이 났다고 하던데.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척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잿더미를 훑어보는 그 눈 안에 감추지 못한 만족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윤분이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윤분이가 박만석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밤새 연기를 마신 탓에 목소리가 쉬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간밤에 누군가 이 집의 불을 질러 싸웁니다.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박만석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을 질렀다고요? 이런, 그게 무슨 말이오?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두 사람이었사옵니다. 기름을 처마에 뿌리고 불을 놓았습니다. 제가 헛간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윤분이의 말이 떨어지자 박만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찰나였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복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밤새 불 때문에 혼이 났으니 잘못 본 것이 아니겠소. 이 한밤중에 남의 집에 불을 지를 사람이 어디 있겠소. 필시 아궁이에서 불씨가 튀었거나 아니면 도둑이 들었다가 들킬까봐 불을 지른 것일게요. 도둑이라 하시옵니까? 그렇지 않겠소. 빈집을 노리는 도둑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오? 요즘 이 근방에 떠돌이들이 많다 들었소. 그쪽에서 조사해 볼 일이지 멀쩡한 사람에게 화살을 돌릴 일은 아니지 않소. 박만석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뒤에 서 있는 하인들도 아무 표정 없이 서 있었습니다. 간밤에 담장 밖에서 움직이던 두 그림자가 바로 저들이라는 것을 윤분이는 확신하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본 것이라 얼굴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윤분이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나으리의 하인들이 어젯밤 어디 있었는지 물어봐도 되겠사옵니까? 윤분이가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박만석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번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웃음을 띄었습니다. 내 하인들은 어젯밤 내내 내 사랑채에 있었소. 내가 보증하오. 주인이 보증한다는 말 앞에 윤분이는 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본 두 그림자, 기름단지, 부싯돌 소리. 그것들은 모두 윤분이의 눈과 귀에만 남아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장부에 적힌 것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 함께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분이와 박만석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몇몇은 윤분이의 말이 맞는 것 같다는 눈빛이었지만 향리를 대놓고 편들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만석이 마을에서 갖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만석은 마지막으로 잿더미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윤분이는 너무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집도 없으니 세금 문제도 자연히 해결된 셈이고 땅도 곧 자기 것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이미 끝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두 분이 무사하니 다행이오. 집은 다시 지으면 되는 것이니. 박만석이 위로하는 척 한마디를 던지고 돌아섰습니다. 하인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발소리가 눈을 밟으며 멀어졌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이 느리고 무겁고 여유로운 발소리였습니다. 윤분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함이었습니다. 이웃집 아낙 하나가 윤분이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의 온기가 윤분이의 눈가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윤분이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진 뒤 순돌 어미 댁 안방에는 윤분이와 김노파만 남았습니다. 순돌 어미가 미음 한 그릇씩을 내어주고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음은 식어가는데 숟가락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노파는 창호지 너머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연기를 마신 탓인지 얼굴이 더욱 헬쑥했고 입술 끝이 파리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흐릿하고 병든 노인의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오래 품어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깊고 무겁고 결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분이야. 김노파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느렸습니다. 할 말이 있다. 윤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예사로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들으렴. 오래 묵혀둔 날인데 이제는 해야 할 것 같구나. 김노파가 천천히 몸을 고쳐 앉았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겨 무릎을 덮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온 것처럼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박만석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분이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저 작자가 마을에서 향리 자리를 맡은 지 15년이 넘었지. 처음에는 별탈 없어 보였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더구나. 마을에서 형편이 어려운 집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 사라지다니요. 세금을 못 낸다, 빚이 많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집과 땅을 빼앗겼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들이 불탔다. 하나같이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윤분이의 등줄기에 차가운 것이 흘렀습니다. 어디 우리만이겠느냐. 20년 전에는 마을 어귀에 살던 점례니가 그랬고 그 이듬해에는 강 건너 두매골 막쇠니가 그랬다. 10년 전에는 이 마을 서쪽에 살던 덕칠 영감니가 불에 집을 잃었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 박만석이 관아와 얼마나 끈끈하게 엮여 있는지를 아는데 누가 감히 입을 열겠느냐. 김노파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삭혀온 울분이 배어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그것을 알고 계셨사옵니까? 그동안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윤분이가 두 손을 모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노파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해서 뭘 하겠느냐. 증거도 없고 힘도 없는데 오히려 나섰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할 것이 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입을 다물고 살았다. 그것이 오히려 저 작자를 더 대담하게 만든 것인지도 모르지만 노파의 눈 안에 오래된 죄책감 같은 것이 흘렀습니다. 알면서도 침묵했다는 것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걸려있는 듯 했습니다. 덕칠 영감은요? 막쇠네는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셨사옵니까? 덕칠 영감은 집을 잃고 나서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이태 만에 세상을 떠났다. 막쇠네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딘가로 떠났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어. 점례는 시집을 갔다 하더구나.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이었고 박만석이라는 자의 탐욕이 삼켜버린 삶들이었습니다. 박만석이 빼앗은 땅이 지금 몇 군데나 되는지 아느냐? 마을 동쪽 논 3마지기, 서쪽 밭 5마지기, 강변 쪽 터 2곳. 그것들이 모두 원래는 남의 것이었다. 그 중에 우리 집 땅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게야. 윤분이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박만석 한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는지가 실감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 제지 없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더욱 참담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실들을 증언해 주실 수 있겠사옵니까? 윤분이가 눈을 뜨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노파는 잠시 윤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서 두려움과 결심이 싸우는 것이 보였습니다. 긴 세월 동안 침묵으로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낼 용기를 끌어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관아에 가면 무사하겠느냐? 저 작자가 관아와 얼마나 얽혀 있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제가 방도를 찾겠습니다. 어머니는 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옵니다. 윤분이가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차갑고 마디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김노파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말해야지. 너무 오래 입을 닫고 살았다. 창 너머로 겨울 햇살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 내려앉은 그 빛이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이제 막 빛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아무도 예상치 못한 손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순돌 어미댁 살인문 밖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는 소리와 함께 지팡이가 땅을 짚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윤분이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소리였습니다. 아니, 잊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살인문이 열리며 들어선 것은 그 노인이었습니다. 허름한 도포에 지팡이를 짚은 모습이 이틀 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걸음걸이였습니다. 이틀 전에는 더듬더듬 지팡이에 의지하며 걸었는데 지금은 지팡이를 짚기는 해도 발걸음이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마당의 돌부리를 피하고 처마 끝에 매달린 물건을 능숙하게 피해 걸어왔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윤분이가 마당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나으리, 어떻게 다시 오셨사옵니까? 노인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굳게 감겨있던 눈꺼풀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 아래로 드러난 두 눈이 윤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또렷한 눈이었습니다. 실명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윤분이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노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이틀 전보다 훨씬 또렷하고 단단했습니다. 노쇠한 나그네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랜 세월 단련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장님이 아니셨사옵니까? 윤분이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님 행세를 한 것이오. 노인이 지팡이를 옆에 세우고 도포 안쪽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작은 나무패 하나였습니다. 윤분이는 그것을 받아 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패 위에 새겨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찰 암행,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새겨진 이름과 직함이 있었습니다. 전직 포졸 출신으로 지금은 감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소. 이 지역 향리들의 비위를 조사하라는 명을 받고 이 마을에 온 지 보름이 넘었소. 윤분이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무패를 돌려드리면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보름이 넘었다는 것은 박만석이 세금을 빌미로 집을 위협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미 이 마을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알고 계셨사옵니까? 박만석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를. 알고 있었소. 하지만 확증이 필요했소. 말로만 떠도는 것과 눈으로 확인한 것은 다른 것이니. 노인, 아니 감찰관이 마당 한켠의 돛돌에 걸터 앉았습니다. 더 이상 병들고 지친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고 앉은 자세가 곧았습니다. 박만석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이 마을만의 일이 아니오. 인근 세고을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집을 빼앗겼다는 고발이 들어왔소. 밀린 세금을 빌미로 압박하고 버티는 집에는 불을 놓아 쫓아내는 수법이었소. 그 뒤에 헐값으로 땅을 사들이거나 그냥 빼앗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제 집에 불을 지른 자들도 이미 아시는 것이옵니까? 간밤에 내가 직접 보았소. 윤분이는 그 말에 눈이 커졌습니다. 박만석의 하인 둘이요. 이름은 돌쇠와 임가라 하는 자들이요. 내가 그 자리에서 목격했으니 이제는 증거가 갖추어진 셈이요. 윤분이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한꺼번에 쏟아지려는 것을 간신히 붙들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저를 일부러 살리신 것이옵니까? 그날 밤 이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도. 감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만석의 다음 목표가 이 집이라는 것을 알았소. 그리고 그대가 그 자리에 있다가 변을 당하는 것은 막아야 했소. 내가 집 안에 있었다면 불을 지르지 않았을 것이니 나는 일부러 자리를 떴소. 대신 그대에게 경고를 남긴 것이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사옵니까? 윤분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감찰관이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암행 중에는 신분을 드러낼 수 없소. 그것이 원칙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대가 미리 알면 행동이 달라질 것이 염려되었소. 박만석이 눈치채면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었소. 그 말이 이해되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람을 살리려 한 것이었습니다. 냉정한 듯 보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었지요. 방 안에서 김노파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찰관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어른께서도 아시는 것이 많다 들었소. 내일 아침 두 분의 증언을 받아야 할 것이오. 관아에 직접 가실 필요는 없소. 내가 이쪽으로 오리다. 윤분이가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나으리, 그날 밥 한 술을 청하신 것도 일부러 그러신 것이옵니까? 감찰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가에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배가 고팠소. 그 한마디에 윤분이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웃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습니다. 감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집어들었지만 이번에는 기대지 않고 그냥 손에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오리다. 오늘 밤은 편히 쉬시오. 그가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발소리가 눈 위에서 멀어졌습니다. 이틀 전과 똑같은 길이었지만 발소리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더듬거리지 않았습니다. 또렷하고 당당한 발소리였습니다. 윤분이는 그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살인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이틀 전과 달리 구름이 걷혀 있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맑은 겨울 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윤분이는 그 별빛 아래에서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감찰관은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지팡이도 없었고 허름한 도포도 아니었습니다. 짙은 색 관복을 단정하게 갖춰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 관아 사람 둘이 따라 붙어 있었습니다. 순돌 어미 댁 마당에 들어선 그의 모습을 보고 순돌 어미가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감찰관은 조용히 손을 들어 보이며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김노파의 증언은 2시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15년 전 점례의 일, 막쇠의 일, 덕칠 영감의 일. 박만석이 세금을 빌미로 압박하고 집이 불탄 뒤에 땅을 손에 넣던 방식. 마을 사람들이 알면서도 두려워 입을 닫았던 것들이 하나씩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윤분이도 자신이 목격한 것들을 차례로 진술했습니다. 기름 단지, 부싯돌 소리, 치솟던 불길. 그리고 감찰관이 간밤에 직접 목격한 것이 더해졌습니다. 증언이 끝나자 감찰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충분하오. 이것으로 박만석을 관하에 고발하기에 부족함이 없소. 그날 오후 박만석은 관아 포졸들에게 붙들렸습니다. 하인 돌쇠와 임가도 함께였습니다. 박만석은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감찰관이 직접 목격한 방화 장면과 세 고울에 걸친 조사 결과 앞에서 그 목소리는 힘을 잃었습니다. 오래도록 관아와 쌓아온 끈끈한 인연도 이번만큼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탐욕이 만들어 온 탑이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박만석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도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 반 안타까움 반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를 막으러 나서지 않았습니다. 15년이 넘도록 눌려있던 것들이 오늘에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감찰관은 떠나기 전에 윤분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박만석이 부당하게 빼앗은 땅과 재산은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대의 집터도 마찬가지요. 관아에서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윤분이가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나으리의 은혜를 어찌 다 갚겠사옵니까? 감찰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라 하지 마시오. 그대가 마지막 쌀로 끓여준 죽 한 그릇이 오히려 내가 진 빚이오. 그 말을 남기고 감찰관은 걸어 나갔습니다. 지팡이 없이 당당하고 고든 걸음으로. 그 뒷모습이 마을 어귀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윤분이는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기까지는 아직 한 달이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은 여전히 깊었고 윤분이와 김노파에게는 돌아갈 집도 들어갈 방도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오래도록 꺼져 있던 불씨 하나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순돌 어미가 더 있다가 집이 지어지면 그때 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이불을 가져다 주고 쌀을 가져다 주고 묵은 김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래 눌려있던 마음들이 풀려나듯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석이 두려워 꽁꽁 닫아 두었던 문들이 하나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윤분이는 그 손길 하나하나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 나오지 않던 눈물이 고마움 앞에서는 거침없이 흘렀습니다. 김노파는 아랫목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도록 병색이 돌던 얼굴에 희미한 홍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래 묵혀온 것을 털어냈을 때만 찾아오는 가볍고 따뜻한 안도의 빛이었습니다. 분이야. 김노파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예, 어머니. 잘했다. 딱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 안에 담긴 것이 얼마나 많은지 윤분이는 알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잘했다는 것, 무릎 꿇지 않아서 잘했다는 것, 그 혹독한 밤을 버텨냈기에 잘했다는 것. 모든 것이 그 두 글자 안에 있었습니다. 그해 봄, 청암리에 새 초가집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지은 집이었습니다. 지붕은 새 이형으로 단단히 엮었고 기둥은 곧은 나무로 세웠습니다. 마당에는 돌담을 새로 쌓았고 우물 옆에는 작은 텃밭도 일구었습니다. 집들이를 하던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분이는 웃었습니다. 오래도록 웃지 못하다가 비로소 마음 놓고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버텨낸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 눈먼 노인이 건넨 한마디를 끝내 믿었던 것, 그리고 마지막 쌀 한 줌으로 끓인 죽 한 그릇이 돌고 돌아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15년 묵은 억울함을 풀어냈다는 것. 선한 마음은 결코 땅에 묻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진심으로 베푼 것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싹을 틔우게 마련입니다. 윤분이가 마지막 쌀로 끓인 죽 한 그릇이 그러했듯이 김노파가 긴 세월 삭혀온 용기가 그러했듯이 선함은 때로 느리게 돌아오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탐욕은 아무리 오래 쌓아도 모래 위의 탑과 같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무너지는 소리가 클 뿐입니다. 박만석이 15년에 걸쳐 쌓아 올린 것들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졌듯이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청암리의 봄은 그렇게 왔습니다. 느리지만 따뜻하게 기어이 왔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